시연이님 반가워요. 최근에 여러 가지로 대화를 나누면서 큰 고비를 좀 넘어섰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네, 요즘 지내기 어때요? 편안해요? 네, 요즘처럼 편한 적이 없어요, 사실. 굉장히 음, 편안한 느낌이고, 이 편안함이, 음, 그냥 항상 편안한 건 아니고, 이전에 비해서 화도 더 잘 내고, 음, 네, 기뻐하기도 더 잘 기뻐하고, 네, 이런 뭔가 좀 살아있는 느낌의 연속을 지금 계속 매 순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게 처음이에요, 지금 살면서. 이런 어, 기분을 느껴본 게 음, 살면서 처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매 순간이 항상 처음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돌이켜 봤을 때 그냥 느낌으로만 먼저 이렇게 느낌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전에는 항상 무언가에 항상 이렇게 매몰돼 있고 무겁고 땅 밑에서 뭐 이렇게 누군가 계속 끌어잡아 당기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음. 지금은 예, 굉장히 그러니까 뭐 청소를 할 때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저를 이렇게 어느 날 본 거예요. 엉덩이 이렇게 흔들면서 막 아, 청소기를 밀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변화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죠. 작년에 한창 치유적으로 어려운 시간 지났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너무 대조가 심하겠어요. 네, 그랬죠. 거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족사가 있는데 그 가족사에 대한 고통과 음, 그 나의 상처에 굉장히 매몰돼 있었던 어떤 한 평생이었는데 음, 그런 지점들을 좀 뚫고 나오는 일종의 어떤 그런 어떤 과정들을 좀 보낸 것 음, 같아요. 그렇다 음, 보니 굉장히 정말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좀 고통이었던 음. 나날들이었는데 반대로 또 외부의 타인들에게는 굉장한 민폐와 또 네,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네, 있었습니다. 묻어뒀던 기억이나 고통 같은 것도 다 솟아올랐던 것 같아요, 그때. 그죠? 네, 음, 맞아요. 음, 예. 가장 그 핵심적인 감정은 두려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음, 잘 와닿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그냥 무섭다, 두렵다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 부분이 굉장히 그냥 제 전 일생 자체에 저한테 맞닥뜨린 모든 상황과 어떤 모든 음, 맥락과 관계 속에서 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 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좀 무겁고 얼어붙어 있던 상태에서 지금은 감각이나 감정이 다양하고 좀 생동감이 넘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게 자녀들에 대한 본인의 태도가 다르다라고 전에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애들이 너무 예뻐요.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엄마 입장에서 음. 어, 맞아요. 당연하면서도 좀 신선한 말이었었어요, 그때. 아, 네, 맞아요. 그때 지금도 그렇고요. 이게 계속 뭔가 이렇게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전에도 물론 예뻐했죠. 그런데 뭔가 느낌과 이렇게 이어져 있는 연결된 느낌의 어떤 농도가 좀 다르다라는 어떤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음, 모든 행동이 다 예쁜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근데 거기서 달라진 점이 아이들을 이제 혼을 내거나 저도 화를 내기 시작했더라고요, 애들한테. 음. 음, 큰아이한테 화를 못 내는 엄마였다 그랬잖아요. 가르쳐야 할 부분도 훈육을 못해서 오히려
아이에게 문제가 드러날 정도였다라고 했잖아요. 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아팠던 느낌이 이제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아픔을 그 본인의 성장기? 예, 음, 큰아이한테 투사를 했었던 건데, 큰아이를 갖고 태어날 때 이제 저의 상태가 굉장히 말 그대로 이렇게 완전 무너져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좀 미안함이 늘 항상 있었고, 그리고 아이를 가지면서도 내가 나의 고통과 상처를 대물림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어요. 음, 그래서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늘 항상 웃고 자기 표현을 어떤 부정적인 감정은 표현하지 않고 웃기만 했던 거예요. 제 눈에는. 음, 음, 그게 너무 또 이제 안쓰러우니까 혼내지를 못했던 거죠. 어떤 상황에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뭐 이를테면 신발을 스스로 신게 도와준다던가 뭐 세수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두 팔 두 손을 다 걷어붙이고 다 해준 거예요.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금이야 오기야 막 이제 이러면서. 음, 네. 그러면서 둘째 아이를 낳았고 둘째 아이는 이 큰아이와 반대로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고 난리를 피우는 아이예요. 음, 예, 음, 정말 난리를 심각하게 좀 이렇게 어쩔 때 뭐 망나니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음, 정도로 감정 표현을 굉장히 격하게 할 때는 격하게 하는 아이인데 이 상반된 아이의 어떤 이 감정을 쓰는 패턴들이 상대적으로 저한테는 큰아이가 더 훨씬 뭐랄까 더 아팠던 거예요. 자기 표현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저의 치유와 이렇게 맞물려서 제 고통 속에 매몰되어 있었던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딱 빠져나와서 이렇게 다시 객관화돼서 좀 보니 아이에게 굉장히 편협하게 두 아이를 제가 이렇게 대하고 있었더라고요. 음, 큰아이한테는 상처받을까 봐 이렇게 어찌할 바 모르는 상태. 그리고 둘째 아이한테는 무관심 이렇게.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이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둘째는 큰아이를 질투하고 첫째는 자기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아마 생각을 음, 했었을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두 아이의 아직 어리지만 얘들의 이제 질투에 따른 어떤 갈등이나 이런 갈등 조정을 해주는 데서도 분명히 그런 차별적인 어떤 방식이 나갔을 거고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면적으로 좀 드러나면서 음, 내가 나의 상처에 매몰되어 있을 때 내가 어떤 시선으로 이 두 아이를 바라봤는가가 이제 알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대폭 조정하는 어떤 시기를 지금 이제 보내고 음.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변화도 있나요? 예, 우선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이나 어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뭐 침을 뱉는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장소랑 상관없이 막 떼굴떼굴 구른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비일비재했었거든요. 근데 그 질투의 어떤 가장 그 근본적인 걸 생각해 보면 자기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하고 있는다라는 어떤 상태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했겠죠. 했던 엄마였으니까. 음, 그래서 둘째 아이에게는 좀 계속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의식적으로 더 사랑을 더 이렇게 주려고 말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고 이제 이렇게 했고 첫째 아이한테는 이제 싫은 소리를 많이 하기 시작했죠. 아이가 듣기로는 잔소리지만 이제 그 잔소리가 이전처럼 어떤 이렇게 해야지 좀 자신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단호하고 어떨 때 보면 좀 강압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이렇게 음, 단호하게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같이 이제 좀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한테
뭐라 그러지? 반대의 어떤 것들을 이제 조금씩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랑이 밑바탕이 되어 있지만, 그랬더니 둘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리치던 게 지금 없죠. 그러니까 음, 간혹가다 제가 그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몰라주고 그냥 지나가면은 그렇기도 하는데 금방 이제 그 방식에 수그러들고,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하는 뭐 시키거나 뭔가를 아니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잘 듣지 않았거든요. 그런 규칙에 대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그걸 명료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음, 지키려고 이제 노력하는 모습들이 요즘 최근에 좀 보이더라고요. 아, 저항하는 과정들이 좀 있었어요. 그 과정 중에. 음. 오케이. 그런 본인의 변화가 가족 내 다른 요소에도 변화를 좀 영향을 주나요? 예를 들어 부부관계라든지 또 재정적인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 여기서 가장 핵심은 어떤 되게 이렇게 자기 확신의 한 방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훈육하는 방식도 그렇고, 아이를 사랑을 더 많이 줘야겠다라는 어떤 선택도 그렇고, 무언가를 선택하려면 내가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 그거를 실행까지 옮길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결여돼 있다 보니 저 자체가 그게 굉장히 무언가를 이렇게 나의 확신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고 행동하기까지 좀 오래 걸렸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남편과의 관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또 그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중심적인 이슈가 이제 돈에 대한 이슈인데, 이 부분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음, 아무래도 좀 조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좀 되더라고요. 지금 변화하신 방식이 우리가 듣기에 참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들려요. 그런데 음. 우리가 왜 그렇게 살기 어려웠을까? 이게 이제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가슴 아프고 또 치유가 참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시온이님 본인만의 어떤 그렇게 되었던 이유랄까? 이런 거 오랫동안 생각해 오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정리가 좀 되시나요? 제가 저를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제 어린 원가정의 환경이 가장 치명적이고 핵심적인 이유였다. 다른 이유는 없다라고 저는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음, 음. 그 음. 원가정의 가족사의 특징을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에서 보면은 굉장히 그 부유한 집의 어떤 자녀였지만, 그 안에 실상의 이제 구조를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폭력적인 집안이었거든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어머니와 또 자녀들, 그리고 아들을 제외한 자녀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그리고 그 집안 구성원들 자체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그 안에서 거의 그 권력으로 이렇게 딱 쟁취를 했던 부분이 폭력과 돈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네네, 음, 아버지의 어떤 힘이었죠. 그 음, 힘을 쓰는 방식이. 음, 그러다 보니 집에서 일어나는 어떤 물리적인 폭력, 뭐 정서적 폭력은 당연하고요. 음, 물리적인 폭력이 굉장히 강도가 높았고, 음, 그 안에서의 피해자가 거의 딸과 이제 어머니와, 음, 물론 이제 집에 있는 아들도 어떤 폭력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이 음, 부분이 그래서 저는 좀 항상 좀 이렇게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냥 우리 음, 모두가 다 한 사람의 어떤, 사리사욕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의 힘을 다 죽이고 쟁취당하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노예처럼 살았었다. 이런 것들이 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은 돈에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번 어떤 저의 치유 주제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굉장히 명료해진 바가 있는데, 음. 제가 이해하기로는 엄마와 딸에게는 폭력의 강도가 더 세고 빈번했고, 그죠? 물론 아들도 피해는 예외 없이 당했겠지만, 예, 그런데 세월을 지나놓고 봤을 때 아버지가 또 돈에 대해서는 엄마와 딸, 그 아들에 대한 태도가 명백하게 다르시고, 그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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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모순적이었던 거죠. 그게 저에게. 그러니까 저에게 굉장히 큰 혼란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함께 피해자인데 음, 뭔가 석연치 않게 저와 엄마만 그 집에서 더 노예처럼 굴러가는 것 같아. 음, 이상한 느낌? 음, 네,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나만 피해자야, 여자만 피해자야라고 말하기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하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피해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어떤 음, 죄책감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음, 근데 이 부분이 최근 정말 그 두려움에 쪼그라들어서 나 자신을 아예 드러내지 못했던, 많이 멍하게 그냥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상태를 마주하고, 그런 나에 대한 어떤 자기 이해와 과정들이 이제 같이 수반이 되면서 명료해진 거죠. 음, 그 힘의 어떤 도구를 사용했던 이런 물리적인 폭력과 돈,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제압당한, 한마디로 통제당한, 세뇌당한 음, 그런 케이스였구나. 내가 그 누구에게도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겠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음, 음. 느낌들이 좀 명료하게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전에 그 어린 시절의 폭력의 장면을 설명하는데, 정말 듣는 저도 가슴 아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것을 말하는 시온이님 자신의 방식이 덤덤해서 그 또한 충격이었는데, 그러다가 아카데미 수업 때인가 어느 날 갑자기 울먹이면서 나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 무감각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고, 그것이 삶의 태도가 돼서 상당한 수준의 무감각으로 성인기에도 살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무감각한 상태라는 거를 저 자신을 규명을 한다는 게 상당 기간 동안 사실은 좀 그러니까 깊은 이해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항상 해왔었죠. 그냥 음, 무감각한가 보다. 혹은 나는 나 이외에 관심이 없어. 뭐 이 정도로만 이제 이해를 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번에 그 당면했었던 어떤 그 끝자락에 있었던 그 음, 완전 쪼그라들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이렇게 왠지 꼴딱꼴딱 음, 넘어가는 음, 음, 때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평생 일상을 그렇게 보냈었구나라는 느낌이 이제 왔었던 게.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야 저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그런 상황에도 그냥 가만히 있었을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지나가는 어떤 흩날리는 일상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어, 청소년기, 뭐 이렇게 성인이 돼서 뭐 20대, 30대, 이렇게 모든 어떤 순간순간들이 정말 1초 상간으로 이렇게 기억들이 차차차차 이렇게 펼쳐지면서 음, 지나가는데, 저의 그 수치스러웠던 모든 그 시간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음, 없었구나. 음, 너가 그렇게 대처할 수 없었겠구나. 그냥 가만히 함구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음, 이해가 되고 나니 무감각했구나라는 게 인정되더라고요. 그게 음, 비로소 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음, 정말 모든 감각을 그냥 기쁨, 슬픔, 뭐 분노, 화 되게 다양하게 거기서도 많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차단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없었겠구나. 이 말이 되게 인상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온이 님이 이지적이지 않거나 말하자면 어떤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죠? 그런데도 자신이 그러했구나라는 것을 이해조차 할 수 없었던 상태였다, 평생 내내. 그게 정말 가슴 아픈 것 같아요. 또 반대로 그런 기억들이 회복되고 깨어날 때도, 그러니까 치유 과정에서 그런 기억들이 다 솟아오르고 이해가 되고 그때 맞닥뜨리는 충격도 또 있었을 것 같네요. 그죠? 모든 기억의 편린들이 다 이렇게 회복되는 거는 아니었겠지만 음, 정말 이런 기억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나 싶을 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나는 장면들은 이렇게 손가락 안에 꼽아요. 그런데 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장면의 한쪽 측면이 아니라 음, 다각도의 어떤 기억과 감정들이 소스라치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적인 한 어떤 이미지겠죠. 한 장의 그 이미지에서 그러니까 여러 측면이, 그러니까 거기 그 이미지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의 감정성과 그 다른 측면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무슨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유기적으로 착착착착 연결이 되면서 그 상황 전체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시연이님 경우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부에서는 치유라는 이름으로 왜 지나간 상처를 헤집고 가족 간의 또 불화를 다시 일으키느냐, 이렇게 치유에 대해서 뭐 부정적이랄까 냉소적인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과해 보고 나서 시온이님은 그렇게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저의 케이스는 물론 이 과정이 굉장히 지난했고, 물론 지금이 끝은 아니고요. 또 다른 시작이긴 한데, 음, 이게 어떤 단편적인 어떤 답변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많은 영성 혹은 뭐 종교,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 개발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외부 현실은 자기 내면이 반영된 것이라고. 음, 근데 이 고통을 이 안에 묵직하게 내가 어떤 일상을 살고 친구들을 만나고 누구를 뭐 기분 좋은 어떤 무언가를 하더라도 늘상 이렇게 가슴 안에 묵직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고통의 정체를 모르고서는 계속 이렇게 한 20대, 30대를 이렇게 보냈었던 그 상태를 다시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무겁고 고통스럽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 커리어를 쌓든 뭘 하던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지는 음, 상태였던 거예요. 그게. 음, 근데 이것이 물론 그걸 직면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그러죠. 누구나 꼭 그렇게 하드코어적으로 해야 되느냐고. 네, 그런데 이게 당연히 하드코어일 수밖에 없는 게 보고 싶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네, 끔찍한 거 보고 싶지 않잖아요. 음, 보고 싶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에고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게 어떤 삶의 효율을 엄청나게 떨어뜨렸죠. 시온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문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거기에서 늘 주춤거린다든지, 또 돈에 대해서 본인이 부잣집 출신이라고 말했지만 볼 때 너무나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돈의 감각을 가지고 산다든지. 그러니까 너 집에서 늘 교육받기를 너 이거 넘보지 마. 이건 아들한테 가는 거야. 그 음, 많은 분들 혹은 다른 방식의 어떤 이렇게 우회하는 방식으로 그 말을 하건 아버지께서 그거를 그냥 고지그대로 믿고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게 어느 날 이제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부분이 가족 간의 그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 지점이지만 본인의 사회생활에서도 자기가 얼만큼 성취하고 받을 자격이 있나 이 부분에까지 똑같이 심리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더 그런 오히려 핵심인 것 같아요. 집안의 재산 네, 문제는 그것도 네, 중요하지만, 예, 네, 삶 전체에서 성취도와 자존감을 매우 떨어뜨리는 것. 그렇죠. 그 어떤 것도 내가 성취할 수 없다라는 그 의식 자체가 그냥 기본 디폴트 값으로 있으니까 음, 늘 그냥 그렇게 받았던 거,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았던 거잖아요. 정서 교육을 그렇게 받았던 거잖아요. 음, 이거 하지 마, 뭐 이거는 뭐 넘보지 마,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음, 넘보지 마. 음, 그러니까 굉장히 대놓고 돈을 가지고 그렇게 늘상 이야기해왔지만 그게 비단 돈에만 해당되는 게 실은 아니었거든요. 음,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선 뭐랄까 어떤 힘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집 안에서조차도 가정 음, 내에서조차도 음, 이렇게 힘의 원동력으로 썼기 때문에 음,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저 자신이 있는 거죠. 음, 뭐 못 먹고 살면 어떡하지? 음, 그렇게 되게 부유한 집이었는데도 나 쫓겨나면 어떡하지? 말을 안 들어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혹은 내가 뭔가를 행동을 잘못해서 엄마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그 늘상 음.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밖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독립을 하고 성인이 돼서 독립을 하더라도 늘 그 끄달리는, 불안과 생존 불안이 디폴트로 깔려 있는 거죠, 그죠? 네. 자격지심 이런 거. 네. 초기에 시온이님이랑 일을 하면서 이상하네라고 느낀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당연한 것인데도 자기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성취도를 매우 낮게 평가하고 그 제가 자주 그때 하던 이야기가 3일 할 일을 석 달 붙들고 끙끙댄다거나 네.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좀 그런 것들이 이게 뭔가 삶의 좀 기본값으로 무겁게 깔려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정말 상처도 힘들지만 그렇게 되어버린 상처를 파고들면 직시하고 해체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 SNS에서 그 과정을 지속하실 수 있었던 뭐 원동력이랄까 그런 것들을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라고 꼽으시겠어요?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그냥 모든 종류의 것들인 것 같아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음, 그렇다면은 뭐 프로젝트도 있고 뭐 힐러라는 경험도 있고 다 이렇게 또 동료들과의 관계 또 음, 그 안에서의 얻어가는 어떤 진짜 그 진한 신뢰의 뭐 한 방울 막 이런 것들이 한 방울씩 진짜 하나씩 하나씩 계속 이렇게 처음엔 뭐 이거 떨어져서 뭐 모이겠어 뭐 이렇게 싶었던 것들이 정말 어느 순간 인계가 되면 이렇게 어떤 나의 고통을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냥 힘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정말 그 어떤 단순한 어떤 한두 가지의 답변을 하기가 좀 저도 되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SNS에서 어떤 모든 프로그램 혹은 장기로 이렇게 쭉 이렇게 늘리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은 해요. 이게 어떤 자기의 경험과 어떤 경험치들을 실제적으로 진짜 에센스를 쫙 짜내서 이렇게 녹여내서 나오는 그 경험 하나가 계속 이렇게 쌓아가는 어떤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힐링 스쿨이 꽤나 진입 장벽이 높지요. 시작하기에 만만치 않은 프로그램인데 많은 검토와 숙고 끝에 시작을 하신 다음에 마치고도 떠나지 않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자원봉사하는 수고를 하시는 일인데도 경쟁을 감수하고 기꺼이 하시려는 이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연이님은 여러 가지를 폭넓게 기꺼이 오랫동안 경험하고 계신데 좀 하나하나 그 활동을
좀 나에게는 뭐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 우리 마스터 일러스트 채널 런칭 때부터 함께 했는데 팀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지금 4년째 또 하시잖아요. 왜 네. 그러는지. 일단 유튜브 팀을 이렇게 참여를 하면서 그 굉장히 초창기부터 있었잖아요, 유튜브 팀은. 근데 그때 정말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예, 시작해 가지고 일단은 뭔가 정해진 틀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그 룰도 없고 규칙도 없고 틀도 없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뭐 진짜 이게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뭐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선 이게 정기적으로 정말 끊임없이 이게 계속 그러게 돌아가는데 말이에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음, 근데 왜 신기하다고 느꼈냐면 거기에 일원인 저조차도 어떤 부담감을 갖고 여기에 계속 참여를 한 거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인제 당시에 들더라고요. 유튜브 팀 같은 경우는 이 장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 좀 약간 SNL 공동체 다른 프로젝트 팀과 다르게 좀 이렇게 따뜻하고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거든요. 음, 음, 예. 아마도 저의 어떤 치유 여정에 필요한 만큼의 어떤 그런 친절과 또 실수해도 괜찮다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그곳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 자신에게 큰 자양분이 되기도 했고 음, 그러면서 선순환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뭐 어떤 큰 틀과 규칙 이렇게 딱 큰 틀만 두고 어떤 세부적인 규칙들이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된다.'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 자발적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었던 게 거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냥 자기 배움 으로 돌리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자리가 인제 잡히니까 음. 믿고 그냥 그렇게 계속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SNS에서의 또 유튜브 팀의 좀 특징이고 좋은 느낌이었죠. 힐러 일을 하시면서는 본인한테 어떤 경험이 됐다고 보세요? 이게 한마디로 하기 어려운 일인데 계속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쉽지 않은 역할인데. 사실 그냥 주어지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하는 거죠 진짜. 그 이유가 정말 그 이유가 다른 게 없고 어 저 자신을 치유하는 데 정말 최적의 어 그 이었죠. 그리고 음, 그 힘이 같이 참여하시는 참여자분들에게도 이렇게 영향이 되면서 서로 주고받는 장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거를 계속.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장이었다. 이게 첫 번째 소감이라는 게 이제 저에게는 인상적으로 들리는데 통상 뭐 치유 교육하면 힐러가 교육자 입장에 서고 받아들이는 분이 학생 입장에 서고 그러는데 뭐 SNS 힐러들의 특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시온이 님이 자신을 치유하고 그것이 참여자께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본인의 경험을 보태서 들려주신다면요. 이게 그 이전 시스템이었던 1:1 시스템하고 또 지금 시스템하고의 약간 좀 다른 지점들도 좀 있기는 한데 일단 일단은 뭐 힐러가 참여자보다 더 뛰어나고 준비가 많이 돼서 힐러하는 건 아닌 건 분명해요, 여기서.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예. 음, 그렇게 생각하면은 망치는 거더라고요. 음, 네. 당연히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결국에는 진짜로 그러면 이곳에서 무엇을 하느냐인 음, 거잖아요. 배운 음, 것도 참여자분보다 없고 뭐 전문 분야로서 이렇게 깊게 뭐 들어간 어떤 시기도 참여자분보다 또 없을 수 있고 왜냐면 그렇죠. 최근에 오시는 분들이 워낙에 수준이 높으신 예, 분들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면면을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힐러가 자기 자신을 치유해서 진짜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그 힘으로 무언가를 이제 그 장 안에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거이기도 하면서도 또 빛의 측면, 장점인 측면들이 또 있는데, 네, 진짜 자기 자신이 경험을 해낸 어떤 진실이 아니면 투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음, 관계에서. 음, 네, 음, 음, 참여자와 이 힐러의 관계에서 힐러 자신이 진짜로 경험을 해서 그거를 펼쳐내지 않으면 그 힘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지 않으면 이게 음, 진짜 뚫고 지나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음, 음, 네. 음, 거기서 대부분 많이 자빠지죠. 많이 음, 넘어지고. 네. 이게 우리가 힐링 스쿨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스쿨 학교라는 단어가 주는 것이 우리가 평생 받아온 교육이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이 일단 더 낫다라는 전제 위에서 가정교육도 학교교육도 부모나 교사가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낫다라는 전제 하에서 대상을 가르쳐 준다. 이렇게 따르는 게 너한테 좋을 거야.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이런 철학을 바탕에 깔고 있다면 이것을 뒤집어 전복시키는 게 이 우리 SNA 힐링 스쿨의 목적이죠. 목적이고 그것이 초장에는 특히 1대1 힐링 스쿨 시스템 때는 많은 혼선을 겪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이 부분이 우리들의 철학이자 또 살아있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을 뒤집어서 바꿔가는 것,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디에듀케이션을 시키는 것, 그것이 이 힐링스쿨과 SNL 공동체의 최초의 그 목적이죠. 최근에 뭐 힐링스쿨 힐러로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시온이님? 모든 장면들이 다 인상적이었어요. 저의 최근이라 하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뭐 이렇게 저의 치유 이슈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밀어붙여진 게 사실은 이 힐러 팀이었거든요. 죽었죠. 죽소 맨날 울고 이제 막, 아, 예. 여기저기 불만들은 이제 계속 있는데 아, 대처할 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아. 될지 모르고 이런 그 진짜 약점이 한꺼번에 다 솟아오르니까요. 음, 아까 본인이 설명하셨던 무감각 상태, 두려운 상태, 그게 확 활성화된 거예요. 근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도 정말 음,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그때 저의 상태가 이제 이렇게 떠오르거든요. 음, 근데 떠오르는데 이제 약간 이제 좀 객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엉덩이 붙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엉덩이 붙이고 가만히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음, 네, 정말 그 패턴이 정말 그냥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떤 방어 기제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음, 완전 나는 원래 이래 이런 어떤 음. 심보랑 같이 내가 이해받고 이걸로 싶어 하고, 네, 이거 이렇게 버티는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막 이런 심보가 막 이제 나오면서 그 물리적 어떤 폭력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끝끝내 버티고 눈을 질끈 감고 금방 끝날 거야 했던 그 심리 상태 있잖아요. 음, 내가 뭘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 어차피. 그냥 이 음, 순간은 지금 그냥 바로 끝나. 이거 조금만 버티면 돼. 이 상태의 이 심리 기제가 그냥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정말 10년 이상이 지난 후에 그 미래를, 그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미래를 살고 있는데 그냥 그 어린 시절 그 상태로 계속 있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음. 그런 뭔가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계속 오버랩이 되면서 그때 그 동료 음, 힐러분들하고 또 참여자이신 선생님이 체력을 다해서 이 팀을 어깨를 걸고 같이 움직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네, 모두의 시온이님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모두의
상처와 불안과 그 고통 같은 것들도 다 어느 정도 보여지고 드러나면서 그렇지만 여기서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고 다 같이 어떻게든 걸어가 보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정말 좀 처절하고 눈부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돌아봐도 감동적이네요. 모두가 정말로, 예, 정말 모두가 사력을 다해서 같이 가고자 하는 그 의지와 또 각 개인적인 어떤 이 길을, 이 방향성을 계속 놓지 않고 갈 거야라는 그 의식 상태가, 음. 예, 정말 한 줄기 빛줄을 이렇게 쫙 모아줬던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 그 후로 시온이님은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만 입에 달고 계속, 살더라고요. 네, 네, 계속 이렇게 고개가 숙여지면서 그냥 저하고 조금이라도 연관된 모든 분들한테 기다려줘서 감사하다. 이래서 그동안 미안했다. 이 말이 정말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평생 어떤 진짜 감사하다라는 이 느낌과 감정 자체를 나는 지금 처음 느껴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었어요. 음. 입에 달고 다니는 말, 예쁜 말이기는 한데, 어, 네, 진실로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심지어, 나의 신성에게도, 당신의 음. 신성에게도, 이런 음. 감사한 마음을 진짜 진실로 이렇게 보낸다는 게 가능한 거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들면서, 아, 존재의 회복이 진짜 되나 봐.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던 거죠, 그때. 시온이님은 또 EPT 멤버로서 지금 활동하시잖아요. 네. 그거는 어떠세요? 돌아보면 지금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조금 설명드리면 EPT는 SNL 프로듀서 트레이닝이라는 약자인데 이 SNL 공동체에서 힐러뿐만 아니라 이 관계, 비즈니스를 조율해가는 이 힐링 전문가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말하자면 치유는 기본에 깔고 그 자기 치유를 바탕으로 이 힐링 비즈니스를 주도적으로 해갈 수 있는 그런 인력 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꾸린 프로젝트 팀이고 지금 만 2년 지났죠? 3년째인가요, 우리가? 네. 응. 먼저 음. 이제 본인이 죽쓰고 미안한 생각부터 나시나 본데 네. 그 얘기부터 먼저 하세요, 네.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제가 이런 치유 이슈에 이제 맞닥뜨린 시기랑 맞물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이제 팀제 힐러가 이제 처음 딱 이제 시작되면서 팀제 안에서의 팀장 힐러가 생기고, 음. 그다음 EPT 안에서 SNL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직접 뛸 프로듀서를 이제 그 EPT 내에서 그 SNL 프라임의 이제 프로듀서로서 일단은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동시에 그 팀제 힐러에서 이제 팀장 힐러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 팀제 힐러에. 음. 근데 여기서 주어진 이 역할의 위치가 저를 완전히 뒤흔들게 된 계기였거든요. 음. 음. 왜냐면, 아까도 계속 이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저 자신을 숨죽이고 계속 살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살았던 삶의 방식이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자아 존중감 물론 제로이고 음. 어떤 관계 속의 어떤 기술이나 뭐 어떤 소통의 방식에 대해 능숙하지도 않고요. 굉장히 음. 미숙하고. 1대1 힐러 제도에서는 어 한 사람의 참여자와 계속 지속적인 이 연결을 나 자신을 치유하는 어떤 투명함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게 가능했지만, 이 팀제 힐러 안에서는 또 4 다른 명의, 역량을 필요로 네. 하죠. 네. 4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참여자분의 어떤 치유 여정에 함께 이거를 걸어가는 이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관계 안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고, 또 SNL 프라임의 어떤 프로듀서로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메인 프로듀서라는 어떤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음, 부담감이었어요. 그렇게 음, 무언가 앞서서 내가 이렇게 리딩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음, 또 큰 타격을 정서적으로 굉장히 완전히 이제 무너져, 안 해본 것들을 이제, 음. 예, 그때 안 해본 시점을 역할을 하게 되는. 돌아보자면 시온이가 처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큰 인정과 신뢰를 받고 책임을 맡은 거잖아요. 자기 인생에서. 네. 그런 경험이 처음이고 신이 나서 기꺼이 맡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까 멘붕 온 거죠. 모든 메커니즘이 다 망가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다 올 스탑을 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뭘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네, 그랬을 네, 거예요. 네. 그러면 그걸 제가 왜 시온이님을 그런 일에 이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는 제가 헤일로가 지명을 하는 방식으로 많은 부분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왜 지명을 했으리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추측이 되세요? 이 시온이라는 인간상이 있으면은 이 인간이 경험하지 않았던 그 반대의 경험을 계속 여기서 사실은 주어지고 받았던 거거든요. 그 사랑이라는 어떤 경험도 그렇고, 신뢰라는 경험도 그렇고, 뭐 어떤 연결감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경험들이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도 일어나고, 이런 어떤 일에 주어진 어떤 역할 속에서 일어나는데, 그 경험해 보지 못하는 역할들을 이렇게 턱 하고 이제. 제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여기는 치유 공동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들을 만들어내는 목적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새롭고도 효율적인 치유 경험이 1순위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뭐 놀이터에서 놀면서 치유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제 치유 장을 떠나서 현실 삶으로 복귀하면 가정사라든지 대인관계, 직장 이런 부분들을 다 맞닥뜨려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그런 것을 미리 연습해보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거죠. 그래서 EPT에서 트레이닝하고 또 힐러로서 일을 함께 맡겨보고 했을 때 시온이 님이 본인 말했던 것처럼 아무런 훈련도 준비도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 과정을 지금 들으신 바대로 굉장히 진실하게 치열하게 매 순간을 통과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단계의 우리 이 공동체의 새로운 노력도 시온이와 함께 걸음을 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느리겠죠. 그러나 그 걸음에 일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네, SNF 프라임은 예정보다 넉 달 늦게 느려졌습니다. 런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네. 공동체의 플랜이 넉 달 다 늦춰서 스탠바이 하고 있고 EPT 구성원들에게도 시온이 걸음에 맞춰서 일을 늦춥시다라고 제가 이제 어느 시점에 선언을 했죠. 그래서 또 한 분이 조기 투입돼서 네. 그분이 살짝 혹사를 당하신 매우 공동 감사드립니다. 프로듀서로 어차피 필요한 프로젝트가 방대하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때 다른 일을 하고 계셨는데 시연이 죽쓰는 바람에 조기 공동 프로듀서로 투입돼서 그분이 혹사하셨죠. 네. 그래 동료들한테 그로 그러니 계속 제가, 사과 네, 문자를 얼마나 날렸어. 정신 차리고 나서, 정신이 이제 좀 들고 나서 내가 미쳤구나, 이제. 아유, 이걸 어떡하나, 이제 예, 별 생각이 다 든 거죠, 이제. 아, 예. 진짜 그러니까, 근데 정말 이게, 지금 설명이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모든 어떤, 일 처리를 하는 어떤 이 뇌의 구조나 이런 것들이
어떤 나의 두려움과 내 어린 시절의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직면해 가는 그 과정에서는 음, 이게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그냥 그렇죠. 네. 트라우마가 치유되기 전에는 그 트라우마 활성화를 경험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이 뇌의 시냅스도 연결이 그냥 다 안 되고 모든 게 다 분리가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 분리가 돼서 멈춰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막 안에서 머리에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정말로 이게 이 생산성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생산성도 떨어지고 이거 자체가 아예 멈춰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일은 실제적으로 딜레이가 되었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투입이 돼서 사실 고생 정말 많이 하셔서 지금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고 또 동시에 감사한 마음도 음, 있는데 음.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치유 여정에서는 반면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험. 내가 있는 그대로 문제가 되지 않고 도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는 경험을 하셨겠죠. 네. 음, 일생에 어 없었던 경험. 생애 처음이죠. 네. 진짜로. 예. 그렇게 모든 동료들이 100%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그 과정들 지난한 과정들이 각자에게는 모두가 다 매 순간 처음 걸음이고 모르는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음, 그러니까 정말 응원을 진심으로 해 주시고 음. 지지해 주시고 예 요런 그게 부분들이 다른 EPT 동료들한테 어떤 영향을, 배움을 줬을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미안한 건 미안한. 제가 느끼는 느낌들을 같이 공명하고 경험을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냥 제 느낌상으로는. 음, 근데 음, 그게 각자의 이슈하고 인제 또 연결이 되어 있었겠죠. 네. 뭐 예. 예를 들면 정말 열심히 앞만 보면서 삶을 계속 치열하게 사시던 분들이 이렇게 망쳐도 괜찮아? 음, 이렇게 일을 중단해도 괜찮아? 음. 정말 괜찮네. 이런 경험들을 또 하시기도 하시고. 네. 저도 그게 핵심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살면서 우리가 무너지고 멈출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들의 공포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 그럴 때 누군가가 기다려주고 함께 할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살아있는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 유익한 정도를 넘어서 어디 가서 사실은 이런 동료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이런 경험을 이런 느낌을 느낄 수 있나? 그러니까 음, 계속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한 스텝 한 스텝 어 더 이렇게 쪼여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제 상태는 뭔가 경험이 많지 않고 뭔가 미숙하더라도 음, '더 놓치지 않고 해야겠다.' 이런 어떤 관점들을 계속 만들어지게 하는 부분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시연이 님이 경험하신 활동들에 대해서 듣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빡세다, 함부로 발들이지 말라, 뭐 이런 거든 뭐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빡세지만 발 들이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결코 후회하지 않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SNF 포바데이 힐링 스쿨은 총 28주로 인제 구성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최초로 내 이야기가 들려지는 내 이야기를 누군가가 계속 들어주는 경험을 정말 진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별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게 계속 축적이 될수록 저 나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거, 진실로 들어준다는 거 자체가 음 존중받는 느낌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 나 자신을 존중하는 감각, 그 느낌이라는 것을 타인을 통해 계속 배우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힘이 내면에 어떤 힘이 생기게 됐고 그리고
아카데미도 또한 28주로 진행되거든요. 아카데미는 이제 헬로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는데, 이 시간에서는 1대1 외에, 그러니까 저 외에 또 다른 분들도 같이 계세요. 근데 그 다양한 그 인간상들의 어떤 모습들이 군집해 있는 이 아카데미에서도 그 안에서 굉장히 정교한 관계들이 맺어지더라고. 너무나 신기하게. 직접 대면을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어,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네, 음, 어떤, 네, 깊은 연결감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 깊은 연결감의 가장 핵심은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들려졌다는 거, 그리고 그거의 반향을 또 나눠줌으로써 상대가 나의 이야기가 함께 공감되어지고 공명하고 있다라는 이 느낌들이 계속 28주간 계속 쌓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 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들이 이미 이제 그 힐링스쿨 28주와 아카데미 28주만 해도 도합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이때 경험치들이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내 몸의 어떤 행동의 패턴, 내가 감정을 쓰는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생각을 하는 어떤 방식이라던가 이런 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실제적인 연습이 이제 계속 일상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연습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프로젝트 팀이었죠, 음. 사실상. 네. 공동체 시연이는 문화가 아카데미 있다는. 단계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쭉 병행을 이제 하셨던 거죠. 이게 맞아요. 서로 좀 시너지가 있다는. 힐링스쿨 아카데미에서 하는 경험과 프로젝트 팀에서 하는 경험의 그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프로젝트 팀은? 음, 좀 전에 그 관계 기술, 소통 네. 그런 얘기 하셨고. 실제 연습을 할 수 있는 장이 펼쳐지는 거예요. 프로젝트 팀에서는. 음, 소통을 1대1로 하는 방식, 또 다대1로 하는 방식, 또 이런 성향을 가진 분과 소통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물론 외부에서도 일을 하면서 가능하는데 이 장 안에서는 그게 더 밀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힐링스쿨 28주, 아카데미 28주를 하는 동안 이걸 참여하신 분들께서는 이미 이 공동체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음, 공동체 문화는 어떤 상황이건 어떤 맥락 속에서도 어, 자기의 치유 지점으로 돌리는 어떤 문화가 이미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어떤 관계를 조율해야 되는 상황이라던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음. 모두가 유익한 어떤 결말을 다 갖게 되고. 중간중간 또 세션도 종종 활용하셨어요? 그런 건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세션이라 하면 이제 주로 저가 되겠는데, 헬로에게 1대1 그 서비스를 요청하는 거죠. 개인 세션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 계속 신청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근데 그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어차피 저 자신이고 제가 음,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을 하지만 음. 어떤 세션을 통해서 문제가 이미 해소가 된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들이 있고 근데 그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생각을 하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음, 주로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계속 머물러 있던 그 습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라는 거는 내 어린 시절의 그 막 상처와 고통, 이 시간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길었단 말이죠. 지금 현재를 사는 어떤 지금보다는. 음, 그러니까 여기에 끄달리는 어떤 상태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네, 되게 많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되게 도움이 되는 조언들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하는 제 입장에서 생각하면
제3자가 갖고 있는 그 관점의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그것을 참여하시는 분이 저를 신뢰를 하면서 그걸 물으시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그때그때 이야기해 주고 다채로운 경험을 가진 사람이 내가 참조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의 수의 사례들을 나눠주고 그럴 때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좀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그런 생각 늘 해왔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나 내가 원한다면 가능하다라는 것이 옆에서 제공될 때 주는 안도감, 음, 또 음, 때로는 고민의 시간을 줄여주는 효율성 이런 부분들이 음,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민감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할 필요 없이 나의 역사를 공유하는 누군가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가 작동하고 있는 거겠죠. 그 치유 공동체나 영성 공동체가 자신들의 가치를 너무 추구하면서 현실 생활이나 물질적인 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잖아요. 네. 시온이님의 경우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경제적인 감각이 지금 이제 다시 배우고 그거를 살려내고 있는 과정 중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음, 예.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어떤 치유의 어떤 과정이 나 자신, 내가 정말 나는 받을 자격이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너무 너무 커다란 강도가 높은 그런 폭력적인 어떤 이 분위기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그냥 가질 수도 없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돼라는 게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데 정말 모든 걸 다 실패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만들었더라고요. 실제적인 커리어를 정말 진짜 망쳤고요. 오는 기회마저 그냥 발로 뻥뻥 찼고요. 음, 근데 오히려 이런 지점들이 인제 저 자신을 더 후벼 파서 직면해 가면서 이렇게 회복기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 과정 중에서 경제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에 대한 개념들이 새롭게 다시 이것들이 인제 맞춰지고 그거에 맞춰지는 것들의 핵심은 사실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었던가.' 이런 받을 자격이 있는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아예 믿지 않고 살았던 음, 거였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부분들이 인제 회복이 되니까 재정적인 감각이 인제 조금씩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인제 음, 어떻게 요리해서 인제 가야겠다라는 것들이 생기고 음, 일적인 면에서도 일은 열심히 막 했는데 재정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하니까 얘네가 들어와도 나가는 거죠 계속. 그냥 음, 줄줄 새는 것처럼. 음,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인제 조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해서 뭐 '더 벌어야겠다.' 뭐 '어떻게 이거는 음, 더 음, 굴려야겠다.' 이런 어떤 계산들이 인제 정말로 생기더라고요 그게. 근데 음, 저한테 지금 굉장히 놀라운 지점인데 그냥 엄마한테 물려받은 어떤 돈을 관리하는 방식대로만 돈을 관리하고 쓰면서 돈에 대한 감각이 좋다고 생각했던 대단한 착각에서 지금 벗어난 거죠. 음, 예. 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놀랍죠 지금. 뭐 앞으로는 어떤 본인의 그 개인적인 치유나 또 집중하고 싶으신 주제가 있는지? 좀 포괄적이기는 한데 그냥 지금 현재 살고 싶은 현재를 살려고 하는 연습을 요즘에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음, 네. 워낙에 이런 습관적으로 과거나 어떤 우울함이나 무기력이나 이런 데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던
이렇게 몸 자체도 이제 그런 상태가 길었다 보니까 그거에 기인한 어떤 지점들이 어린 시절의 그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서 지금 현재 살려고 좀 이제 노력을 하는데 그 방식이 너무나 정교하게 그걸 이렇게 파고들어서 딱 선택해서 딱 엉덩이를 떼서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순간순간들을 매번 캐치해서 계속 실행하려고 노력하는 거, 연습하는 거가 지금 현재 저의 좀 앞으로 미션입니다. 네.